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우여곡절 끝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월에는 수주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미국의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는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이 합의에 따르면 앞으로 50년간 우리가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가까운 일감과 2,400억 원의 로열티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 자립을 이뤘다고 자부해왔던 K원전이 왜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 건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일본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영화 국보가 흥행하면서 영화의 소재가 됐던 일본의 전통 연극이죠. 가부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부키 하면 얼굴에 온통 하얀 칠을 하고 과장된 몸짓을 하는 모습 떠오르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제3국을 겨냥한 일명 2차 제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국가는 29일부터 30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비공식 외교장관 회의에서 2차 제재에 해당하는 제재 우회 방지 도구 사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의 2차 제재 부과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만 최근 대러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를 직접 겨냥할 만한 수단이 사실상 소진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을 이유로 인도산 제품에 적용한 50% 관세가 현지 시각으로 27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공고문에서 27일 오전 0시 1분 이후 소비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보세 창고에서 출고되는 인도산 제품에 50% 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 물품과 상호교육 프로그램 대상 품목 등에는 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인도의 국가별 상호관세 26%를 부과했고 이후 양국이 5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만 미국산 농산물 등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이 이견을 보여 결국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원전 증설에 나선 스웨덴이 우라늄 채굴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라늄 채굴을 다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입법안이 내년 1월쯤 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웨덴 내 우라늄 매장량은 유럽 전체 매장량의 27%를 차지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앞서 지난주에 최대 5개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 한 학교에서 현지 시각으로 27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27일 오전 8시 30분쯤 미네아폴리스의 한 카톨릭 학교에서 소총 등으로 무장한 범인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데요. 사건 당시 학교에서는 새학기 첫 주를 기념하는 미사가 있었습니다. 캐시파틀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총격범은 로빈 웨스트먼이고 이번 사건을 카톨릭 신자에 대한 국내 테러 행위자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전날 한 고등학교 밖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고 같은 날 도심에서 또 다른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알프스 마테오른에서 한국인 등반가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스위스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4시쯤 마테오른 동북쪽에 있는 헤른리그라트 루트를 통해서 정상에서 내려오던 등반가가 해발 고도 약 4,000m 점에서 추락했습니다. 함께 등반하던 동료가 구조대에 신고해서 헬기가 투입됐습니다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자는 58세 한국 국적자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걸쳐 있는 마테오르는 몽블랑, 융프라와 함께 알프스 산맥에서 유명한 봉우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투자로 하는 자급자족.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하면서 조선업체 지분 확보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이 폭스뉴스와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지분도 확보하는 방안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엔비디아가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조선업 같은 산업은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조선업 같은 산업은 미국이 자급자족해야 되는 중요한 산업인데 지난 40년간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를 정부가 주도해서 살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 자금을 미국 자체 자금이 아니라 외부 자금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 체결하면서 이제 네. 조선업 분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투자를 그렇습니다. 하겠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베센트 장관이 언급한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 가능성은 우리나라가 얘기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와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7월 30일 날 우리나라가 미국과 무역협상 타결하면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500억 달러가 조선업에 투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1,500억 달러를 대미 투자한다는 계획도 또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HD현대가 미국의 사모펀드인 서버러스 캐피탈과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중공업이 미국의 조선사인 비거마린과 함께 각각 양해가 체결했고요. 좀 조선업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하나그룹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작년에 1억 달러에 인수했고요. 26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미국 해사청 발주 선박 명명식에 행사에서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도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막대한 자금이 미국의 조선업에 투입이 되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사례처럼 지원을 이유로 지분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조선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의 투자나 경영권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조선소는 군함 같은 방산과도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이 조선업체 지분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면은 이런 패키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인텔에 제공하는 보조금 성격을 투자로 바꾸고 지분을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조선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받은 투자금을 미국의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으로 받은 대미 투자금을 자국 산업, 그러니까 특히 인프라 투자에 쓰겠다라는 건데요. 네. 하워드 러틱 상무장관이 미국의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 일본 자금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자금으로 미국의 국가 경제안보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트릭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해서 자금을 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서 성사시킨 거라면서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에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국이 필수적이라는 점, 이것이 근본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한 국가들이 약속을 한 것이고 이걸 미국이 활용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자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네. 또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네. 사회 기반 시설 투자하는 건요. 중국이 보통 아프리카 국가에서 그 나라 좀 이렇게 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네. 철도 깔아주고 도로 깔아주고 이런 식인데 좀 그런 것과 뉘앙스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미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죠. 다른 나라 돈을 네. 들여가지고 본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투자한다. 좀 약간의 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파괴를 멈추고 과거로 돌아가자. 네. 과거로 돌아가서 파괴를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막고 화석연료를 장려하고 있고요. 이건 뭐 미국 국내니까 괜찮다고 칩시다. 그런데 미국 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호 관세 협상을 하면서 이걸 이용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국제회사기구가 국제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을 주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네. 이 프레임워크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 비자 제한 그리고 항만 수수료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합류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국제회사기구가 오는 10월 달에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이 프레임워크는 대형 선박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초과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은 이 선박들은 초과량을 상쇄할 만한 일종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는 건데 네. 이거를 미국 정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조치가 미국인에게 부과하는 글로벌 탄소세라면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플라스틱 오염을 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구성력을 가지고 있는 협약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미국이 반대를 하면서 반대하겠죠. 그 협약에도 다른 국가에 대해서 하지 마. 협약에 들어가지 마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미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이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 경고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세계 소유 수요가 너무 성장하지 않고 5년 내 정점을 찍을 것이라 전망하는데 미국은 어쨌든 계속 자국의 원유, 천연가스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국가들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도 약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미국 겁니다. 이걸 구매하기로 했고요. 일본도 투자를 약속한 5,500억 달러 중에서 상당 부분이 미국의 에너지 생산시설에 투자하거나 미국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돈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미국에서 3년에 걸쳐서 7,500억 달러 상당의 원유 가스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 합의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계획과 충돌한다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때도 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하면서 탈퇴했었죠. 네. 기후변화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2기 정부가 들어섰더니 이게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후변화 악화를 막으려면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이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고 그들이 화석연료를 해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 전쟁을 끝낼 구상.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뭐 시종일 계속 할 수밖에 하게 되네요. 없는데요. 각기 다른 분야에서. 네, 맞습니다. 예. 모든 분야에 다 관여하고 네,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현지 시각인데요.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특사가 밝혔습니다. 위트코프 특사가 지금 중동 문제를 담당하고 협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후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후 구상을 가지고 있고 백악관에서 대통령 주재하는 굉장히 큰 회의를 열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주의적인 동기를 반영한 구성도 나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예. 하지만 국제사회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키고 또 가자지구를 개발해서 약간 휴양지처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고 네, 네. 국제사회가 이거는 반인도주의적인 조치다라면서 질타를 했는데요. 이 계획을 이번 회의에서 밝힐지 주목이 듭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확실히 올해 말이 되기 전에 이 내용을 정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마스가 일단 생존 인질 20명 중에서 10명을 우선 석방하는 내용을 골자란 중재국 휴전안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건 안 되고 모든 인질들을 한꺼번에 풀어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측에서는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장악하는 목표로 해서 본격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가 동맹에 대한 스파이 활동인데요. 어떤 네. 얘기일까요? 뭐 적국뿐만 아니라 사실 동맹에 대해서 다들 알게 모르게 다 정보도 수집하고 그렇긴 한데요. 이게 네.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문제가 좀 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연줄이 있는 일부 미국인들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네. 미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퍼뜨릴 목적으로 영향력 공작을 펼쳤다라고 덴마크 언론이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이 보도가 나온 당일날 미국 대리대사를 덴마크 정부가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하면서 미국과 덴마크 간에 또다시 외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덴마크 공영방송인 DR이 덴마크와 그린란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복수의 소식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줄이 있는 3명의 미국인이 그린란드에서 비밀리에 영향력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는 활동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 3명 중에 1명이 미국의 우호적인 그린란드 주민들과 또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작성을 해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덴마크가 좀 부정적으로 비칠 만한 여러 가지 사례도 수집하고 여론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사람들도 정치인, 사업가 그리고 현지 주민들과 접촉해서 이런 좀 정보를 흘렸다고 하는데요. 덴마크 방송은 이들의 이런 행동이 그린란드 내에서 대덴마크 관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보도가 나가고 나서 덴마크 외무장관이 이건 내정 간섭하라는 거라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리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미국이 이 보도를 보고 나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 이거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프레데릭센 총리는 앞서 5월 달에도 미국 정보당국의 그린란드와 덴마크 내에서 미국의 편입 목적을 지지한 인물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월세저널 보도가 나오자 이건 동맹을 상대로 하는 스파이 행위인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는데 네. 이런 일이 또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물론 안보상의 이유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시켜줬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요. 그러면서 덴마크, 그린란드 모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1기 집권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2기 집권 때는 이제 뭐 사버리겠다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하고 했었죠. 있는데요. 네. 그러자 프레데릭센 총리가 메이 흡사, 메이 의사는 터무니없다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었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방문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네. 뭐 보도가 나와서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뭐 광물,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그린란드고요. 또 300년간 덴마크 지배를 받다가 1953년에 식민 통치 관계에서 벗어나서 덴마크 본국 일부로 편입되긴 했습니다만 자치권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 통해서 자치권을 획득했고요. 네. 물론 자치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여전히 덴마크에 굉장히 좀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또 갈등이 또 네. 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 귀가 너무 간지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너무 1번부터 4번까지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얘기가. 네. 자, 다음은 좀 다른 얘기일까요? I'm back. 예, 나 돌아왔어요. 네, 또 돌아왔습니다. 네. 이거 I'm back 그럼 보통 뭐 집 밖에 나갔다가 I'm back 저 네, 돌아왔어요. 왔어요. 네, 이렇게 말하는 네. 건데 누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I'm back 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미국의 한 식당 체인점이 창립 56주년 만에 브랜드 개편을 위해서 로고를 바꿔보려고 하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발하자 로고 변경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었군요. 네, 다시 등장했습니다. 네. 이 식당 체인은 크래커베르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새로운 로고를 지우고
올드 타이머가 다시 돌아온다라면서 로고 변경 계획이 없었던 사실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네. 로고를 바꾸겠다고 말한 지 일주일 만에 이게 없었던 일이 된 건데요. 크래커벨은 기존 로고에 브랜드명 왼쪽에 그려져 있는 통나무통, 그러니까 나무통 배럴과 네. 흔들는 자에 앉아서 이 나무통이 이렇게 된 작업 차림의 남성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 같은 건데요. 네. 이 남성이 올드 타이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올드 타이머. 한 분야에서 오랜 동안 일을 한 전문가를 말하는 건데 네네네. 우리 왜 그냥 흔히 베테랑이야 그 사람 맞아요. 그것과 이제 비슷한 그렇군요. 이 회사가 이 식당이 1969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레스토랑 외향은 창업자가 어린 시절을 경험했던 남부 시골 가게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무통 예전에는요 미국에서 이 나무통 배럴 모양의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수다 떨면서 음식도 먹고 서서 술도 마시고 그랬던 건데 이제 그게 네.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그런 식당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시골에 굉장히 친숙한 가게 그리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는 창업 정신에 따라서 이 로고를 사용을 한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보수성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없앤다고 하니까 굉장히 논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EI,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혹시 로고 속의 남성을 지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반대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다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왜 남자가 거기 꼭 있어야 되냐 뭐 이제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식당은 전통이다라고 말하다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도 반댈세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12%나 떨어졌고요. 결국은 이 회사가 손을 들고 없었던 일을 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돈 많이 버시고 그러면서 고객들 다시 행복하게 만들길 바란다라고 덕담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요. 또 맞습니다. 세상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베이비페이스와 존 비가 함께한 Someone to Love 함께 듣겠습니다. To think about it, I don't know what I'd do without it. I only know I live and I breathe for your love. Baby, you came to me in my time of need. When I needed you, you were there for me. Baby, the love from is what got me through. It's because of you I was able to keep my heart again. You gave me someone to love, someone to touch, someone to hold, someone to know. You gave me someone to love, someone to someone to hold, someone to know. I thought I'd never love again. I thought my life was over and I didn't want to face or even see another day. Suddenly from nowhere, maybe you appeared. You dried my tears. You cared for me. Maybe your love for me rescued me. It's because of you I was able to fall in love again. You gave me someone to love, someone to touch, yeah, someone to hold, someone to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미국, 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참모진과 순방 성과 등을 평가하고 국내 현안 문제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 후 5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를 마치고 내일 김 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준비할 때 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군 요원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겼다는 현역 군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0.9%로 전망했습니다. 가수 싸이 본명 박재상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들을 통해 대리 수령해온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네, 일본의 전통 연극이죠. 이 가부키를 소재로 한 영화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감독님이 제일동포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포인 이상일 감독이 영화를 감독을 했고요. 네. 영화 국보라는 영화인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전통 예능 가부키를 소재로 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관객 동원 수가 817만 명, 흥행 수익이 115억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본 영화 중에서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사화 영화 중에서 100억엔을 돌파한 것이 일본에서 2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2003년에 춤추는 대수사선이라는 영화가 흥행 수익이 173억 5천만 원으로 지금까지 1위였고요. 최근에 이 국보라는 영화가 2위에 올랐습니다. 네. 국보를 감독한 제일동포 감독 이상일 감독은 이제 올해 열리는 제38회 도쿄 국제영화제 구로사와 아키라상을 수상하게 됐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고요. 네. 수상식은 11월에 도쿄 국제영화제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네요. 영화 국보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가부키 전통을 잇는 다치바나 가문에는 기코라는 아들이 있고요. 네. 이 다치바나 가문의 이제 라이벌이라는 하나이 가문이 있는데 이 하나이 가문에서 아들을 양자로 받게 됩니다. 네. 아들 이제 슌스케라는 아들인데 이 슌스케랑 기코가 이제 라이벌의 구도를 그리면서 가부키를 배워가는 과정인데요. 슌스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조폭 야쿠자입니다. 네. 그런데 가부키는 사실상 어떤 정통성, 혈연을 굉장히 중시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아서 이거 점점 물려주는
보여주는 예능인데 예. 조폭의 아들이 가부키 가문에 들어와서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펼치게 되면서 과연 이러한 아이를 이 가부키에서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슌스케 자신은 자신의 이제 피가 가부키 정통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고뇌를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작은 2017년에 아사히 신문에 연재된 요시다 슈이치의 소설 국보라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의 소재죠. 이 가부키가 세계 무형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돼 있다고요? 네, 한자로 이제 가묵이라고 쓰고요. 이제 네. 노래랑 무용이 어우러진 연극이라는 의미고요. 네. 1603년에 교토에서 시작이 되었고 에도 시절에 이제 그 형태가 성립이 되었고 네. 1965년에 일본에서 주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요. 네. 2009년에 이미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됐습니다. 도쿄에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가부키자라는 가부키 전통 극장이 있고요. 네. 국립극장에서도 공연을 하고 있어서 거의 매일 공연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도 시절에 이치카와 단주로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아버지 이름을 물려받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점차 한 집안이 가업으로 물려받는 형태로 가부키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이치카와 단주로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벌써 13대째이고요. 아들이 연기를 잘할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다른 이름을 바꾸고 아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선물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정말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일본에서는 오노우에 이치카와 마츠모토 나카무라 등이 유명한 가부키 집안이고 가부키의 내용을 보면 여름에는 이제 좀 무서운 게 유행을 하니까 요츠야 괴담이라는 여자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가 인기가 많고요. 네. 뭐 전쟁도 하도 많았으니까 전쟁 이야기, 또 평범한 농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리의 암행어사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얼굴 전체에 흰 화장을 하고 기모노를 입고 굉장히 과장된 몸짓을 하는 연극인데 일단 여성의 역할도 모두 남자가 하는 것이 특징이고 사실상 이 국보라는 이 작품에서 영화에서도 네. 이 두 라이벌이 여자 역으로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제 관심이 참 많을 텐데 가부키 공연 볼 때 알아두면 좋은 점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티켓이 좀 가격이 비싸긴 비싸죠. 한데요. 네. 가부키 잘 가시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비싼 특등석이 17,000엔에서 20,000엔이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0만 원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특등석도 있고 1층에 사직기라는 바로 어떤 객석 바로 옆 길의 길이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갈수록 싸져서 3층석은 4,500엔에 관람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가격은 연극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또 4층에도 이제 좌석이 있는데 4층은 당일석이라서 당일석을 사시면 800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0원이 안 되는 돈이니까 지금 환율을 따지면 6,000원 정도로 가부키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4층이다 보니까 좀 멀기는 한데요. 그렇죠. 가부키자 안에는 이제 일식 식당도 있고 도시락도 사서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사직기석이라는 가장 좋은 석을 사시면 도시락을 5가지 배달도 해줍니다. 공연은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사실상 공연 하나에 4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이걸 다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네. 아침은 11시 시작해서 3시 정도에 끝나고 저녁은 4시 반에 시작해서 8시까지 합니다. 네. 한 막에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짧으면 30분짜리 연극도 있는데요. 또 사이사이 휴게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사가 뭐 오페라나 우리도 판소리 잘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죠. 아주 옛날 일본말이라서 사실상 일본인들도 거의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그냥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한 막짜리 하나만 사실 수 있기 때문에 4시간 다 보지 않고 일본 사람들도 사실상 자기가 보고 싶은 연극만 보러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미리 가셔서 첫 번째 공연 하나만 딱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까지 먹을 수 있다니까 체력전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다 보기 그렇습니다. 위해서는. 네. 자, 영화 국보를 만든 이상일 감독 좀 소개해 주세요. 이상일 감독은 1974년 니가타에서 태어난 제일동포 3세고요. 네. 1999년에 아오청이라는 제일동포 고교생과 일본인 학생들이 정말 대립을 하면서 싸우는 그런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 네.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고요. 네. 2006년에는 훌라걸스라는 이제 작품으로 일본 아카데미 기억나요. 네, 기억나시죠? 이 네, 훌라 댄스를 하는 네. 여자들의 맞아요. 이야기를. 네.
그걸로 이제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이걸로 문화청 예술선상 신인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빠찡코 드라마 시즌2의 연출로 참여를 하는 등 정말 꾸준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보라는 작품이 이 이상일 감독이 중국의 첸카이코 감독의 패왕묘리를 보고 자기도 일본에서 그런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소설을 보고 영화를 찍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상 국보를 쓴 요시다 슈이치 작가는 자신이 소설을 썼을 때보다 영화에서 더 진한 피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전통 예능계에 버려진 야쿠자의 아들이 자신의 피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일본 사회에서 제일 동포로 살아온 이상일 감독이 어떤 그만의 고뇌가 담겨서 이런 훌륭한 작품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 요시다 슈이치 작가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화가 일본의 전통 이 가부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스태프들이 다양한 국적이라고요. 네, 일단 이상일 감독이 자신이 감독할 때부터 일본 영화가 아니라 패왕별을 보고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네, 그리고 촬영은 소피안 앤 팔리라는 가장 따뜻한 블루라는 영화의 촬영 감독이 맡았습니다. 네. 이 감독은 튀니지아 출신입니다. 굉장히 영상미가 이 국보라는 작품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네, 미술 감독은 추억의 만이라는 지브리의 작품을 감독한 다네다 요헤이 감독인데요. 이 다네다 요헤이 감독은 정말 영상미와 그 색채로 유명한 장미모 감독의 밑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말 일본인 작가가 쓴 일본의 전통 예능을 제일동복 감독이 자신의 피를 소재로 감독을 하고 뭐 촬영 감독, 미술 감독 모두 세계에서 어떤 그 영화계에서 활약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네. 일본의 언론에서는 글로벌한 인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작품이 되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영상미가 정말 뛰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50년 계약의 세부 내용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조 원에 가까운 일감 그리고 2,400억 원의 로열티 줘야 하고요. 서방 자유진영 대부분 시장에서 독자 사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불공정 계약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반대로 또 그럴만했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내용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계약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6월에 우여곡절 끝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을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가 수주한 바 있잖아요. 네. 2009년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인 건데 수주가 가능했던 건 지난 1월 무렵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협 협정이라고 하는 거에 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협정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말씀처럼 일감 나눠주기랑 로얄티예요. 원전 한 기 수출할 때마다 6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억 원 정도의 일감이 웨스팅하우스에 몫이 되고요. 네. 또 로얄티 1억 7,500만 달러, 2,400억 원을 줘야 하는데 당연히 체코 원전부터 적용이 되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체코 원전을 비롯해서 우리가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8억 2,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4천억 원을 웨스팅하우스 품에 안겨줘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수주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죠. 웨스팅하우스가 나오는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복잡한 얘기라서 조금 차근차근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네. 원전 개발의 역사를 알 필요가 역사부터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핵폭탄을 사실 가장 먼저 만든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이잖아요. 네, 네. 2차 세계전 당시에 일본에 투하를 했었고요. 네. 당연히 핵기술은 극비 중에 극비였을 테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1953년에 아이젠하워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설인 건데 무기로 국한했던 핵기술을 민간이 평화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발전 분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네. 이후 1957년에 미국의 전 세계 최초의 민간 상업용 원전인 쉬핑포트 원전이라고 하는 게 들어섭니다. 네. 이 최초의 상업용 원전은 사실 영국 칼더홀에 있는 원전이기도 한데 네. 이 원전은 사실 영국 정부가 만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군사용 플루토늄 농축도 병행을 했기 때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고도 볼 그러네요.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롯이 민간이 쓰는 전기를 생산하는 평화적 목적의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은 미국의 쉬핑포드 원전이다. 이 쉬핑포드 원전을 만든 게 바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아, 여기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등장하네요. 이때 적용한 가압경수로라고 하는 설계 개념 방식이 네. 사실 전 세계 원전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러시아가 만든 원전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가압경수로 원전의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를 이제 훑어주셨는데 네.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으니까 뭐 이런 로열티 같은 걸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얼추 비슷합니다. 사실 1977년에 완공된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웨스팅하우스가 지었거든요. 아, 여하튼 우리나라는 미국형 원전을 도입해서 꽃을 피운 뭐 대표적인 국가가 되는데 꽃을 어떻게 피웠냐면 네. 시작은 1987년이었어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이게 가압경수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이라고 하는 걸 맺습니다. 네. 사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고 원전을 지어주던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였어요. 네, 고리 네. 1호기도 웨스팅하우스가 지었는데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절대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없다. 라고도 선을 그어서 우리 정부가 그래서 컨버션 엔지니어링이란 기술 이전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악연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해도 뭐 볼 수 있는데 당시 웨스팅하우스에서 매우 불쾌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우리가 100% 자립했다라고 하는 한국형 원전의 기술은 컨버션 엔지니어링 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아니라요.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에 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다만 컨버스턴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게 당시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4천만 달러라고 하는 돈을 줬고 네. 근데 결국 경영 위기를 넘지 못하고 1990년에 주인이 ABB 그룹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바뀝니다. 와,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맞습니다. 여러 기업 이름이 나와서 그렇죠. 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예. 되는데 이 와중에 1997년에 우리가 기술 이전 계약이라고 하는 걸 다시 맺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이 원전의 평화적으로 이용을 위해서 우방국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준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맺었던 1987년에 맺었던 계약도 10년이 기한이었어요. 그 기한이 끝나면 우리가 배운 기술로는 우리나라에도 원전을 지을 수 없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도 못한다. 이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ABBC라고 하는 그 컨버션 엔진의 후신과 네네네. 1997년에 계약을 다시 맺는데 이때 맺는 게 기술 사용 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BC가 가진 원천 기술의 저작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되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시권이라고 하는 걸 확보를 하는데요. 이걸 실시권.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내수나 수출을 할 때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를 그때 확보를 한 겁니다. 네. 협정 시한이 2007년이었는데 예. 여튼 뭐 그때 당시 조건이 이런 거였어요. 미국 이외의 국가에만 수출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할 때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받는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지키면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지만 여튼 우리는 원전을 수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문제는 2001년에 이 웨스팅하우스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를 인수하면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웨스팅하우스가 그렇죠. 나오는 이때 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등장을 하는데 아. 사실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한 ABB 그룹이 사실상 공중 분해되거든요. C를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인수하면서 본인들도 어려워진 건데 이전에 있던 회사들은 다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다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그렇죠.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우리가 가진 원천 기술의 가진 기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의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앞서서 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협정은 맺어진 거잖아요. 회사는 없어졌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건데 흔히들 우리가 아는 기술의 배타적인 권리라고 하는 건 특허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면 배타적인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무나 제약 없이 사용할 쓸 수 수가 있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특허를 내지 않는 사례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 네. 코카콜라 레시피가 굉장히 비밀이라고 맞아요. 말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레시피를 특허 출원하게 되면 20년 뒤에는 모두 다 쓸 수 다 쓸 있기 수 있는 때문에 거니까 아예 그냥 특허 출원을 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네. 업무상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발표 이후에 70년까지 권리가 보장이 되는데 미국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사용료라고 하는 걸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나 뭐 소프트웨어, 출판물, 디자인 같은 저작권을 보호받는 대표적인 지식 재산들은 보통 사용료를 내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전의 원천 기술 중에 설계 기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작권의 침해 여부 이게 사실 이번 불공정 계약 논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이번 이 계약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2009년에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을 수출했었잖아요. 이게 예. 우리나라 첫 번째 원전 수출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24조 원의 수주 금액을 받고 원전 4기를 지어주는 게 계약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할당해준 일감이 3조 9천억 원쯤 돼요. 한 기당 9,750억 원이니까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서 9천억 원 일감 떼주는 거랑은 규모가 엇비슷합니다만 그러네요. 근데 네. 물론 한 기당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는 한 기당 6조, 두코바니 원전은 12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체 일감에서 그 나눠주는 비중 이건 바라카 원전이 16.3%고 두코바니 원전이 7.5%로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네. 그때 당시에 웨스팅하우스의 일감을 더 많이 떼준 이유가 따로 있었거든요. 네. 2009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에 있어서는 100% 자립을 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원전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계측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전의 심장으로 불리는 냉각제 펌프라고 하는 핵심 설비가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가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걸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감을 불가피하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만 당시에는 우리가 로열티라고 하는 걸 주지 않았거든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2015년 무렵에 우리나라가 기술 자립에 성공을 했어요. 100% 우리 걸로 만들 수 있게 된 건데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보다 더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오, 그런데 지금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감을 웨스팅하우스에 줬던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인 건데 네. 2009년 바라카 원전 당시에는 뭐 웨스팅하우스의 합의는 일감만 나누는 거였고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는 주지 로열티는 않았던 안 건데 주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조건만 지키면 영구적으로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997년에 계약을 맺었던 관계자의 설명인데 네. 근데 이게 웨스팅하우스 미국과의 신뢰 관계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2015년 무렵에 그 신뢰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100% 기술 자립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고 하는 걸 맺었습니다.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국가이면서 그다음에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만 미국 에너지부의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걸 받아서 수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원래 조항이었는데 네. 2015년에 사전 승인을 사후 신고로 완화를 해줍니다. 오, 일종의 신뢰 관계가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사우디 원전 수주 전에 우리나라가 나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우디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예요. 아,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수출이 어려운데 안 되는데. 네. 근데 당시 우리나라 원전 수주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100% 기술 자립, 그러니까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우디 측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랬더니 사우디가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거는 믿을 수 없다. 미국 정부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와라. 네. 그래서 직접 우리나라 정부가 받으러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근데 된다고 미국 정부랑 그랬겠죠. 당연히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펄쩍 뛰었을 테고요. 그렇죠. 그때 사실 지식재산권 분쟁의 서막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립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독자적인 기술이 아니라고 보는 거네요? 미국 쪽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뭔가 기술을 줬다. 그래서 발전한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시 정부와 한수원 등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사실 취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기술 자립은 했지만 네. 원천 기술의 저작권에 관한 권리는 여전히 웨스팅하우스에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다만 수출 통제라고 하는 조건만 잘 지키면 우리가 제한 없이 활용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우리나라가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니까 신뢰 관계가 깨지고 그게 분쟁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일이 터진 건 2022년 폴란드 원전 수주전 당시였거든요. 당시 네. 우리나라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았다고 해요. 네.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하나를 제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원전이 미국 에너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를 법원이 조금 판단을 해달라. 아. 이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AT라고
라고 하는 설계도로 만들었다. 네.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에 주장을 했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수출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물론 법원에서는 이거는 니들이 소송을 제기할 게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 네네. 결국에 폴란드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품에 안기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재산권 분쟁이 터지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도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우리로서는 불리해 보이는 이런 협정을 맺은 게 체코 원전 때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 사실 거네요. 체코 원전 수주 도장을 찍으려면 이 분쟁이 해결되는 게 그러게요. 전제 조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우리 정부의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요구대로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으려고 심사 서류를 보냈는데 네. 문제는 미국이 이걸 반려했다는 거예요. 네. 반려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직접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웨스팅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협조해줄 리가 만무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선택을 강요받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선택지는 체코 원전 수주를 포기하고 국제중재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누가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이기면 앞으로 제한 없이 수출을 할 수 있을 테고 물론 질 수 있긴 합니다만 거니까, 네. 두 번째는 웨스팅하우스의 요구를 들어주고 체코 원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뭐 결국 우리의 선택은 웨스팅하우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합의가 불가피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보기에는 미국이 내건 조건 자체가 말이 안 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우리가 개발한 우리 기술인데 그러니까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니 사실 뭐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핵심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우리께 맞습니다만 이걸 아우르는 원전의 설계도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저작권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997년의 기술 사용 협정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건데 네.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수출 측에서는 수출 통제라는 조건만 잘 지키면 됐는데 아니라고 우기다가 우리에게 너무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관계부처에서는 뭐 제한 없이 수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시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100% 확보를 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협정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정확한 확인은 쉽진 않아요. 네. 다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수출 통제를 우리나라만 받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미국은 다른 나라에도 중국에도 그렇죠. 예. 일본에도 뭐 프랑스에도 가압경수로 원전 기술을 이전해 줬는데 이 두 국가 대부분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네. 프랑스만 예외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이전 계약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들 다 해결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네. 아쉬운 것도 맞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이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 나갈지는 조금 남아있는 숙제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웨스팅하우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네. 이 얘기는 뭐 어떻게 되든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이 어려운 점 이게 그렇죠. 최근에 국제 뉴스를 제가 전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게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아,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이거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계획을 세우느냐가 중요하겠네요.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